오늘의 주제는 유토피아예요. 자, 유토피아를 에스페르데스의 정원과 안견의 몽유도 원도 그리고 이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참 재미있어.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들었거든.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서양 예술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게 흘렀다가 결국 하나로 합해져서 이렇게 진화되는, 정반합의 개념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의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그 최광진 선생의 그 1시간이 넘는 그걸 올렸는데 그것들 보셨습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은 선생님 좀 일찍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올리면서 은근히 좀 걱정을 했거든. 너무들 지루해 할까봐 무겁고. 그런데 지은 선생님 하나도 안 무거웠대.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 언니 나도 안 먹어왔어. 아, 고마워 진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업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단토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술 그 미학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토라는 걸 몰라갖고서 이 단테 신지호를 말하나. 나 단텐가 그러고 들었어. 단토라고 있어. 단토라고 예술 종말론을 얘기한 네.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최광진 그게 들어간 그 예술 종말론에 대한 설명한 게 있어, 단토 거. 그래서 그 사람 걸 쭉 보니까 단토라고 나오길래 단토라는구나. 못 알아들어갖고 단테로 들릴 수가 있지. 막 그래서. 그치? 근데 여기서 언어로 보면 예술 종말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 예술 종말론이라는 게 결국에 가서는 동서양 그 예술이 하나로 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이 하나로 합해져서 의식이 확장이 돼갖고 표현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술과 삶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것까지 그렇지, 포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동양 예술에서 문인화에서 추구하는 건데, 문인화에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관념적인 걸 추구하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접합이 돼갖고 이 사람 표현을 좋아하는 것이 접화라는 게 있지. 접화가 돼서 새롭게 확장된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그 예술의 종말론에서 하는 거고, 그 니체가 똑같은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반화법으로 써갖고 실제로는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시인의 두 신이 같이 합해져서 동시에 같이 흘러야지 되는 거지. 아폴론적인 개념의 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그렇게 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양 학문이 그러니까 18세기부터 그 본격적으로 그 근대적인 저기로 발전을, 물질적인 것으로 발전을 하면서 18, 19, 20, 21, 2, 3세기가 지나니까 비로소 이제 이게 그것의 한계점을 느껴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보편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니체 같은 경우는 그 옛날부터 이게 근대화되는 그 옛날부터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게 보편화돼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도래했구나. 도래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실제로 요즘에 내가 또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타노 스님의 저기 강론을 좀 많이 듣거든. 문강 스님이 하고 있는 타노 스님 해설한 거. 근데 정말 폼나. 그러니까 타노 스님, 여러분들 그 유튜브가 진짜 좋은 유튜브야. 그러니까 그 진짜 좋은 게 우리나라의 그 선사들의 그 커다란 맥을 흐르면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이게 암만 그래도 의식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이 탄호스님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1970몇 년에 입적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입적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탄호스님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예지. 그러니까 미래의 전체적인 주역의 큰 개로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라면서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 유튜브들이 저기 문광스님 쭉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주역과 접목시켜서 설명할 힘은 아직 없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니까 맞아 계속 이러면서 들은 거야 내가. 아 스님 그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타너 스님이고 타너 스님을 연구한 문광 스님. 그리고 문광 그 타너 스님이 그 세계의 천재였구만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천재들이 많아.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타너 스님이 예견을 하기를 지금 이렇게 돼갖고 실제로 이게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면서 동양의 그 결국에 가서는 이 한국의 핵심이 돼갖고 세계적인 어떤 걸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현재 드러나고 있잖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엊그저께 내가 정혜랑도 얘기했지 뭐 BTS라든지 뭐 이런 그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정말 이게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어제 내가 그 전시장 정혜랑 같이 우리 여기 혼자서는 힘들어하는 친구 전시가 있어갖고 그 전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한 거야 내가. 야 어느 나라를 간다 한들 그런 그 자유스러운 느낌의 공간이 있겠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시장도 그렇고 그 마당도 그렇고 거기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도 그렇고 인위적인 느낌 너무나 인위적인데 인위적인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렇게 문화로 형성돼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곳곳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진짜 내 눈에도 보이니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어제도 내가 그걸 좀 실감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갑자기 탄원 스님을 내가 소개를 했는데 아까 내가 그러니까 서론처럼 그냥 잠시 얘기하면은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지은 쌤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좋은 유튜브를 갖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 언어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 그런 걸 좀 해봐도 참 좋겠다. 우리 수업 중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 말이. 그러니까 어떤 기절 하나를 딱 갖고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언어로 다시 해설을 하면서 우리화 시키는 거. 그들이 하는 것도 잠들 게 없거든. 다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 언어로 재해석하는 거거든. 지금 유토피아를 가지고 내가 내 언어로 재해석을 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남의 걸 갖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어쨌든 이 유토피아를 내가 이게 뭐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진짜로 인간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뿌리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낀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피어나는 것과 저쪽 동네에서 피어나는 게 조금 달라.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공간이야.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면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만든 단어로 1516년에 만들어진 신조어래.
그러니까 16세기에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유토피아적인 것에 대한 이상향은 충분히 다 꿈꾸고 있다가 그걸 언어화 시켜서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있던 걸 이렇게 드러내준 게 16세기 들어와서라는 얘기지. 응? 1516년에 만들어내는 말로 이거는 토마스 모아가 쓴 유토피아라는 저작에서 나온 건데 유토피아에서 유가 없다. 없다라는 뜻이고 토포스가 장소야. 없는 장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장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천계야. 천당이고, 그치? 이런 곳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한다. 응? 다녀와.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바로 이 무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지. 이 무의식을 두 가지로 해석한 것도 최광진 선생의 해석을 내가 따갖고 온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와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맞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무의식하면 프로이드가 제시하는 그 병리적 무의식 그 억압하는 거 감정을 억압하고 뭐 프로이드는 특히 뭐 성적 그 어떤 본능을 억압하고 억압 기제에 의해서 안으로 쑥 들어간 병리적인 어떤 무의식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말하는 참나 우리 안에서 신성 하느님 뭐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것도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거지. 프로이드가 제시한 저 무의식이 그거 융이 말한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와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융은 프로이드보다 후배야. 약간 제자처럼 됐지만 결국에 가서는 융이 나오면서 분리를 시키면서 프로이드하고 나중에 이렇게 외수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융은 그거를 네 표현대로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것을 융이 두 가지로 나눠. 집단적 무의식, 그걸 원형이라고 표현을 해. 이게 신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능 성적 무의식이 집단적 무의식이구나. 라고만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본성적 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최광진 씨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이건 무의식의 두 가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본성적 무의식에 대한 설명은 누가 더 그러니까 아래아식 여러분들 최광진의 요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제8식에 해당되는 아래아식 이게 뭔지 알죠? 네. 그 아래아식 그 8식이 말하자면 신성에 해당되는 본성적 무의식이라고 최광진 씨는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 본성적 무의식은 지금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어떤 긍정적인 연결은 돼.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야. 그건 누가 얘기하냐면 윤호식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이미 모순에 다시 빠진다는 거야. 신성,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한 하느님이라고 생각한 우주의 본래 면목인 순수 의식은 의식 밖에 있는 거고 시공을 초월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 지금 초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설명을 할 때는 둘로 딱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바로 본성적 무의식이다 하면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전달은 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섞여 있다고. 우리가 맨날 음과 양을 우리가 일단은 분리를 하지만 실제로 음과 양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분리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언어의 특성이 이렇게 선적인 거기 때문에. 신화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다. 신화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언어의 특성상 직선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직선의 개념으로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끊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다. 이걸로 니체가
신이라는 것은 아폴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 역할을 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도 있는 거다. 디오니소스만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폴론적인 것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신이고, 그것을 우리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비극의 탄생이잖아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우리가 이원화, 언어로 설명할 때는 이원화 시켜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언어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명된 그 순간에 뭐가 돼야지 돼? 두 개가 합쳐져 갖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요게 드러났다, 요게 드러났다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우리 머릿속에서 갖게 됐을 때 이런 설명들이 부주의한 느낌이 아니라 이 체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체험으로 이해하는 거야. 기쁜, 뭐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데 기뻐.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내가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고 너무 이게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존재감을 느껴. 뭐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거잖아. 어제 저녁에도 우리 꼬맹이가 한 명 왔는데 한참 그런 일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불 꺼주고 혼자 명상하라고 그러고 내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여기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기 기운들이 나를 자꾸 어루만져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몇 달 동안 막혀있던 것이 그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애가 얘기를 하길래 말하지 말고 있어. 그러고서 내가 나가고서 혼자 이렇게 해줬거든.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면서 거기에 그 신성이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본성적 무의식은 신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을 또 이렇게 갈라져가고 순수의식은. 어쨌든 무의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최원진 씨가 분류를 해놨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구나. 그래갖고 내가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리적 무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병리적 무의식이 표현이 됐을 때 말하자면 여기서 골마 터져 있는 무의식이 쏟아져 나오면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면서 그 순수의식이 맑게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그쵸? 우리 그림, 자, 그거 들은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뭐야? 제일 감각, 오감. 이, 비, 설, 신. 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오식이지, 뒤에. 눈으로 인식하고, 귀로 인식하고, 맛으로 인식하고, 이 몸뚱이 자체로 인식하는 감각, 오감각. 그 인식하는 의식이 육식이지. 그 육식의 의식을 실제로 느끼게끔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말라식 칠식이지. 그 말라식을 거쳐서 우리는 의식을 하는 거지. 이 말라식은 우리 언어로 말하면 뭐야? 에고라고. 그치? 그런데 이 에고는 또 어디로부터 나와? 그렇지. 아래아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으로부터 에고가 나오는 거지. 에고와 신성을 이원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 에고와 신성은 한 덩어리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은 신성의 기운을 그림자처럼 에고가 있어서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 무의식이, 이게 병리적 무의식이 계속 늘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 저희 최강진 표현에 의하면 의식이 시커매진다고 그러잖아. 시커매져 갖고 제대로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 사물 자체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병리적 무의식으로 이렇게 시커매지는 것을 토해내는 거잖아, 우리가.
토해내면은 어떻게 돼? 맑아져. 그러니까 에고가 맑아지는 거기 때문에 병리적 무의식에 토해내지는 그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림들, 이러한 예술들,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병리적 무의식을 그런데 역이용해 갖고 여러분들 이거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들 안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해야지 되고 타인들의 것들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해야지 돼요. 언뜻 보면 모양은 비슷해 갖고 진짜 비슷하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비슷하다라는 것은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라. 그쵸? 근데 비슷하면은 같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무디게 그냥 덩어리 짓는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아, 그거 비슷해 그랬을 때 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아, 초록은 동색이야, 같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고. 때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될 때 안 그럴 때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 안에서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갖고 받아들여야지 될 때와 다름을 인식해야지 될 때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름 그러니까 에고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올라와서 쏟아내는 것이 쏟아내짐으로써 이게 의식이 맑아지는 예술, 그걸 치유로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술을 하면 치유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게 뜨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게 돈이 되니까, 뜨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지 유명해지니까 그걸 흉내내서 작업하는 거야. 언제나 흉내내는 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다른 애들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인류는 그거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야. 예술가에서 인류 예술가는 미술사를 쓰는 사람들이야. 잭슨 폴록이 앤디 월도 마찬가지지만 잭슨 폴록이 왜 채곡가를 갱신했어? 치고가를 갱신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그걸 처음 시작했으니까 무엇을? 뿌리는 거. 그렇지. 우연성을 우연성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초현실주의에서 이미 다 나온 거고 뿌리는 행위, 표현 방식. 그림을 엎어놨단 말이에요. 캠퍼스를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 캠퍼스를 엎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상상을 못했대. 어디에서? 서양에서. 캔버스를 어떻게 엎어? 뒤집은 게 아니라 바닥에다. 그러니까 세워놓은 걸 이렇게 펴놨다. 이젤 없이 바닥에다. 바닥에다. 여기서 전제는 서양에서. 아, 동양은 맨날 엎어놓고 있어요. 서해 같은 거 맨날 엎어. 그럼 그게 더 좋아서인가? 아니야. 그거는 여건이 달라서야. 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또 이런다고 사람들 뭐 이거 말 잘못하면은 아주 내가 2000년이 앞선 얘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2000년 앞선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그 최강 선생님이 얘기해서 자, 이 그러니까 잭슨 폴록은 이젤을 위해 세웠던 캠퍼스를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지 되는 게 뭐냐면 캠퍼스는 뭐 이렇게 천을 이렇게 만들잖아. 딱 짜잖아. 캠퍼스를 바닥에다 엎었어. 이 엎었다라는 것은 표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야말로 꼭 이젤에다 이렇게 뭐 캠퍼스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될 만한 밑바탕에 될 만한 것이 캠퍼스 위에 나머지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를 해준 거야.
지가 생각하고 아니 하다 보니 이게 왜 엎어지게 됐느냐면 물론 그런 게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뿌리가 엎어지게 된 게 그 이렇게 딴 데도 간다. 그러니까 잭슨 폴록 같은 경우가 이거 수업 시간 안 했던 것 같아. 잭슨 폴록 같은 경우가 패기 구겐하임한테 그 여자가 잭슨 폴록 여자가 이름 잃어버렸는데 잭슨 폴록을 발굴한 거야.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한테 소개를 해. 요 얘기는 했었지. 근데 패기 구겐하임이 잭슨 폴록한테 그림을 주문해. 그림을 주문하는데 생활비는 받아 쓰기는 하지만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마음에도 안 들고 돈 많은 사람들 왜 그런 경우 많지 않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줘서 쓰기는 쓰지만 진짜 가짜지도 않고 돈질환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계속 안 하고 미루고 그래. 그러다가 패기 구겐하임이 너 언제까지 안 해주면 안 돼. 이거를 그 날짜를 확 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승질이 나갖고 그 집에서 엎어놓고 술 마시고 마약했겠지. 페인트통을 막 뿌렸어. 그런데 이 미친 것이 또 그게 좋다네. 아니 이게 미쳤다라니까 긍정적인 의미야. 응? 새로운 건 좋다야.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예술의 평면성, 효야의 평면성,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창시자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잭슨 폴록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뭐 감방 다녀오고 뭐 맨날 약하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천재적 기능이 있는데 그 여자가 구출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그냥 뒀어도 죽었고 또 뭐냐 하면은 그 시절이 아니었어도 죽었어. 이게 시절 인연이 맞기 때문에 잭슨 폴록이 살아난 건데 이 잭슨 폴록을 어떤 개인으로만 생각하면은 시샘도 나고 아우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런 게 되는 건데 우주의 기운의 원리를 보면 하나의 요소일 뿐이야. 잭슨 폴록이 그 시절 인연에 거기에 있어서 꽃을 피운 거야. 잭슨 폴록으로부터 꽃이 피면서 발화가 돼서 그 꽃이 다른 데로 확 퍼진 거야. 이게 우리가 모두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고 개체로서 생각하면 자꾸 비교 분석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유스러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리가 내 안에서 체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가 뭐냐 하면은 미국 미술이 만들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미국 미술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그 탁월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중권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탁월한 그 평론가로서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그린버그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회화는 평면인데 왜 평면을 2차원 평면인데 왜 평면을 마치 3차원처럼 그려내냐. 이체주의 이런 거 아니다. 평면은 평면으로 하는 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던 차에 얘가 나오니까. 구겐하임네 집에 딱 왔는데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서특필로 써줬어. 만들어 가는 거지 같이. 그러고 나서도 조금 지난 다음에 라이프지가 그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라이프지에다가 선화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거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야.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된 거야. 그 잭슨 폴록도 이거 병리적 무의식의 어떤 흐름으로 펼쳐진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데 44살에 죽잖아 잭슨 폴록이. 어쨌든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요. 무의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의식은 이렇게 본성적 무의식과 병리적 무의식으로 나뉘었을 때 우리는 본성적 무의식은 순수 의식에 해당되는 신성과 연결되는 어떠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속성인 거야. 신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뭐가 생겨? 신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현실에서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곳이 있을 거라는 꿈을 꾸는 거야. 그게 바로 유토피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적 무의식의 발로로 나오는 거겠지, 유토피아라는 게. 이것이 서양에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헤스페르데스의 정원으로 나와요. 헤스페르데스의 정원하면 여러분들 헤스페르데스 정원은 헤스페르데스의 정원이라기보다는 헤라의 정원인 거야. 헤스페르데스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도 하고 닉스의 딸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서쪽 서양에서 서쪽에 저게 극락정토가 있는 저 끝인 거야. 서쪽에 있는 그 정원을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상향으로 신화 속에서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에서 이 헤스페르데스의 정원,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찾아서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때 서양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같이 봐야지 되는데 사과인 거야. 그럼 헤스페르데스의 정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잘 봐봐. 신화로 돌아가서 가이아가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 대지의 여신이지. 그 태모신의 대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 가이아가 그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을 할 때 황금 사과를 선물을 하잖아.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잖아. 기억이 안 났는데 사과를 선물을 준다? 황금 사과를 선물을 줘. 그거는 그 황금 사과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앨리스의 그 미의 열심을 가리는 그 황금 사과는 그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후대의 황금 사과고, 이 황금 사과가 이어지는 거 이렇게 해. 그러니까 최초의 황금 사과는 에덴 동산의 황금 사과 같은 게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악과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나온 거고, 일단 사과만 기억을 해.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는 그게 뭐야? 복숭아야. 서양에서는 사과에 해당되는 과일이 동양에서는 복숭아.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헤라한테 결혼 선물로 황금 사과를 줬다라는 얘기는 인수인계한 거야. 무엇을? 실권을 여신의 자리를. 응? 생각을 해봐. 할머니잖아. 가이아는 제우스의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광열쇠 준 것처럼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라 손주 며느리겠다, 그치? 그 손주 며느리가 되는 헤라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저 이거를 저기 그 아틀라스가 이제 저 서쪽 끝이야. 그것과 연결되는 나의 이 정원에다 심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라고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줘. 광열쇠 줬단 얘기야. 우리 언어로 말하면.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어갖고 황금 사과가 막 열렸는데, 이걸 지킬 사람이 필요해. 지킬 사람이 필요해서 바로 헤스페르데스 이 세 자매를, 어디에서는 네 자매라고 하는데 세 자매라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설상 세 자매를 문지기처럼 거기서 지키게끔 해.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지키게끔 한다. 이렇게 여기 나온다. 헤스페르데스의 정원은 서쪽에 자리 잡은 헤라의 가수원이야. 헤라는 가이아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 황금 사과를 아틀라스 산맥까지 펼쳐져 있는 자신의 정원에서 피울 수 있도록 가이아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이 숲을 지키는 임무를 헤스페르데스 자매들에게 맡겼어. 그러다가 그녀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잠도 자지 않고 머리가 100개인 용 라돈을 숲의 파수꾼으로 배치해. 이게 라돈을 숲의 파수꾼으로 배치. 이 라돈이야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화가 사람들한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이 신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봐. 그럼 이 신화는 그리스 시대에 쓰여졌겠지. 그러나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설화처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거를 여기에서 그리스 시대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청동기 시대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이 나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냥 민속 설화 같은 거, 우리나라의 단군 설화처럼. 그게 청동기 시대예요? 구약 성경은 청동기 시대에 쓰여져. 그렇구나. 연대로 따지면은 청동기 시대에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지느냐면, 청동기 시대인데 그 1300년 전에서 400년 사이에 쓰여진다. 약간 그렇게 어쨌든 이 헤스페르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일찍 나와 쓰여지기는. 그런데 쓰여지는데 이때는 잘 봐봐. 그러면 이것은 뱀 신화는 언제부터 나와? 옛날부터 나오잖아. 그치? 창조 설화 때부터 나오잖아. 그것이 구약 성경에 쓰여지던 이때에서 이렇게 헤스페르데스의 정원, 헤라의 정원으로 바뀔 때 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저거 쓰여진 성경 구약 성경이 쓰여진 청동기 시대의 뱀에서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헤르페스 정원의 그 뱀의 변화가 어떤 어떻게 의미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변해지는지. 보라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그냥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풀어내도 되고. 풀어주세요. 청동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뱀은 뭐야? 사탄이야. 유혹자야. 유혹자고 뱀한테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담과 이브는 여기에서는 누구겠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여기에서는 에스페르데스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여기 전부 너희들 것이다. 헤스페르데스보다는 조금 아담과 이브가 더 위격은 높아. 훨씬 더. 다 너희들의 것인데 너희들이 이거 지켜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 쟤네들 이름도 네가 지어주고 뭐도 이렇게 하면서 다 이게 너희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단 이거 2개만 하지 마. 생명나무하고 산악과나무 이 과일만 먹지 마. 라고 하면서 동산의 자유권을 이 사람들한테 줬어. 여기에서는 지키라고 여기에서는 헤라가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그 가이아의 동일인물을 생각하면은 헤라가 여신이니까 하느님 역할인 거야. 그치?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그 느낌만 봐봐. 그러니까 여신 문화에서 남신 문화에서 여신 문화 이렇게 변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건데 하느님 역할을 하는 거야. 헤라가. 그래 갖고 이 헤스페르데스한테 지키라고 줬는데 누구를 못 믿어 여기서 헤라는? 이 헤스페 자매들. 얘네들을 못 믿어. 이브를 못 믿어. 여기서는 누구를 이게 뱀이 여기서는 오히려 유혹자가 아니라 파수꾼으로 바뀌어. 그치? 그리고 뱀이 뭘로 변해? 용으로 변해. 뱀이 용으로 바뀌는 거야. 그 용으로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 라돈이 용이니까. 아, 라돈이 용이라고 해서 그래요? 뱀이 아니고? 왕뱀이야, 왕뱀. 그러니까 왕뱀이라 그러지 용이라고는. 서양에서는 그 라돈을 드래곤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거 피톤도 드래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기 동양으로 오면 그 뱀의 개념과 용의 개념이 굉장히 위격이 확 위격이 변하는데 여기는 스리슬쩍 그냥 확장되는 느낌이야. 자, 여기에서 이 라돈으로 변하면서 파수꾼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헤라가 라돈을 자기의 정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쓰지. 자기 수호천사처럼. 자기 비서실장처럼. 그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지. 뭐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만 아르고스 공작 원장인데 이호. 이호. 공작 눈 천기가 달린. 자, 이호가 누구야? 백종가 뭐 그거? 맞아. 백조로 변한 거는 미안해 신하가 복잡해서 백조로 변한 건 레다. 레다. 그래서 헬레나를 낸 거고 이거 전부 이호. 제우스가 그 연애를 하는 건데 이호는 무엇으로 변하냐면 하얀 암수로 변해. 이래서 신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제우스가 이호를 봤어. 너무 마음에 끌려. 그러는데 헤라가 눈치를 챈 거야. 이렇게 구름 그래서 제우스가 구름으로 싹 덮었어 천개를 사랑하려고. 근데 구름을 딱 덮여지는 걸 보는 순간에 저 새끼 또 수작 부리는구나 싶어갖고 그 구름을 걷고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수작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헤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감지를 하는 순간에 이호를 뭘로 변하게 했느냐면 하얀 암소로 변하게 했어. 이 능청을 봐봐라. 하얀 암소로 변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 누구야? 헤라가 오더니 아니 제우스한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이 암사고 이렇게 놀고 있잖아. 그랬더니 암사가 너무 탐스럽다 놔줘. 근데 마누라가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줘? 그래서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타는 거야. 그런데 헤라는 이미 안다고. 얘가 이호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를 지켜야지 되잖아. 어떻게 해? 아르고스라는 눈이 100개가 있는 그 자기의 신복인 그 용사를 갖다가 얘를 지키게끔 딱 해놨어. 아까 라돈도 눈이 100개라 그러신 거 아니었어? 머리가 밖에 돼. 머리? 라돈은 또 눈이 100개인 그 저기를 거기다 딱 했어. 그러니까 절대 눈이 100개다 안 잔다야. 안 자는 거야. 이 눈이 간 김에 이 눈이 지키고 저 눈이 간 김에 이 눈이 지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제우스가 쟤를 빨리 빼와야지 되겠는데 헤르메스를 불러. 야,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그 아르고스 옆에다가 막 피리를 불어줘. 음악이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돼. 이때 음악이란 예술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돼요. 단순히 음악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술은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어떤 도구로서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인 거야. 현재까지도 그건 적용이 돼. 그런데 그거를 대체하는 그 예술의 대표 주자로 언제는 음악을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헤르메스가 가서 막 이걸 부르니까 얘가 너무 졸려갖고 눈을 감어. 그 순간에 확 찔려서 죽이고 이호를 끌고 가. 그러니까 헤라가 너무너무 분통하고 억울한데 아르고스를 이런 것도 너무 슬퍼서 어떡하느냐면 눈을 전부 빼갖고 새에다가 다 박아놔. 공작새에다가.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날개 쫙 피면은 이렇게 눈알이 쫙 박혀 있잖아. 그게 아르고스의 눈알이 박힌 공작새야. 그래서 헤라를 상징하는 도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작이 옆에 있으면 헤라다.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 열쇠를 갖고 있으면 베드로다.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테나다. 활을 갖고 있으면 누구다? 아폴로 아니야. 여자. 아폴로는 활 별로 잘 안 갖고 있어. 여자? 아르테미스다. 아폴로는 비팔을 많이 갖고 있어. 활보다는. 아르테미스하고 둘이 같이 해와 달, 오누이로 나올 때는 같이 활을 갖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악기를 많이 갖고 다녀. 아폴로는 음악의 신호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그 도구가 있단 말이야. 자기의 정체성, 그 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 그 공작이. 이렇게 헤르메스는 그렇게
언제나 아니 헤르메스가 아니라 미안해. 헤라는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비서실장 같은 든든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라돈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돈이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뱀의 역할이 여신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 격상이 되잖아. 사탄에서 파수꾼으로. 응. 여신의 뱀은 여신하고 묶여지는 거야. 왜? 생산하니까. 부활하니까. 껍데기를 벗고서 계속 부활하니까. 재생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 여신과 연결되는 게 여신, 뱀, 달 전부 연결되는 거야. 자, 남신은 해, 그 뱀이 아니라 남신은 여기서 사자 뭐 이런 것이겠지. 근데 실제 독수리. 뱀에 비해서 오히려 독수리.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그치? 독수리, 해, 그 다음에 저기 제우스 남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이게 전부 표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느껴진 거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짝맺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어. 똑같은 그 신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 시대에 오면은 무엇이 더 먼저 살아난다? 다시 인권주의. 사람의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무엇을 복구한 거야? 그리스 시대의 인본 사상을 복구시킨 게 르네상스예요. 그걸 부활시킨 게. 르네상스라는 것에 부활시켰다는 거잖아. 무엇을? 그리스 시대의 인본주의. 인간이 먼저인 것. 인간이 먼저였을 때 봐봐. 시인이 가이아가 살아나면서 인간이 먼저 인본주의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비극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비극을 품는 걸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중세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 다시 가부장제도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이원론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통합하는 것을 원했던 거고 자연과 이게 우리가 하나다.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대명사 암흑의 예수가 아니라고. 누구 이름이 아니라고. 진리의 대명사 예수라고. 예수가 아무려면 육신의 나를 따르라고 했겠어? 진리로 발현되는 나의 이 진리를 따라라. 이 얘기거든. 그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이 진리가 바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그랬을 때 바로 부활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이게 동양 사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진리는 하나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중세에 와서 기독교가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된 것이 문제지 그 기독교 사상의 문제는 아닌 거야. 그거를 해석해서 경영을 잘 못한 게 문제인 거지. 그걸 바탕으로 잘못했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게 그걸 바탕으로 무엇이 발전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이 발전한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게 지금 뒤집어질 때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다시 살리자고 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다시 이게 합해질 줄 알았죠. 오직 하나님만 하면서. 근데 그게 더 극성을 부렸어. 그 문제가 됐던 것 뿐이지. 예수님 잘못 아니야. 기독교의 기독교 논리를 끌어내는 그 이데올로기화 시킨 정치 권력자들의 문제였던 것 뿐이지.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헤스페리데스의 이게 라돈과 에덴 동산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의 유토피아는 이거라고. 에덴 동산이면 헤스페르. 응. 그래서 유토피아를 찾아서 우리는 언제나 다 떠나잖아. 이게 가시화된 게 뭐야? 유토피아를 따라서 찾아서 떠난 거. 보물섬 찾아서 떠난 것처럼. 헤라클레스 신화.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받잖아. 12개의 일을 수행을 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 중에 11번째가 헤라클레스한테 무엇이 떨어지느냐면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있는 황금 사과를 따와라야.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 그렇듯이 헤스페리데스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스페리데스가 어디인지를 물어 여기저기 현자들을 찾아서 만나. 프로메테우스라는 바다의 신도 만나고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프로테우스라는 바다의 신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길을 물어서 간다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굉장히 진취적인 것과 약간 이렇게 서정적인 건데 하안경은 선제동사가 선제동사. 여러분들 선제동사가 몇 개를 거치죠? 선제동자가 길을 찾아 물으면서 현자들을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찾아서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진리에 이르는 게 화엄사상인 거예요. 아까 나도 그건 못 들어봤는데 아직 소개했던 타노스님이 화엄사상을 필생에 자기 그걸로 생각하고 완전히 다 머릿속에서 다 외웠대 그냥. 그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문광수님이 있는 걸 나도 그걸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화엄사상의 선제 길을 우리 다소 유영무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길을 가다 길을 찾다라는 게 있어. 내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 동산을 찾아서 갈 때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야. 자연신들, 바다의 신도 만나고 또 어떤 신도 만나고 이렇게 몇 개를 거쳐서 결국에서 아틀라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 근데 거기서 또 딱 막혔네. 저기 가면 라돈이 지키고 있잖아. 그 파수꾼이. 머리가 100개인 용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 저기 못 들어가. 이때 뭐를 내야지 돼? 지혜를 내야지. 이때 나오는 신화는 뭐냐면 헤스페르데스의 그 아버지가 아틀라스다. 아틀란티스. 여러분 아틀라스 기억나죠? 이거 지구 짊어지고 있는 그 저기 제우스한테 반란을 일으켜 갖고 지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그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거기까지 가서 꾀를 내는 거야. 아, 얼마나 힘드냐. 응? 내가 저 황금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네 딸들한테 가서 좀 얻어올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대신 짊어져 줄게. 아틀라스는 있을게. 너무 신난 거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순진한 아틀라스가 가서 딸들한테 이제 황금사과를 받아갖고 와서 이게 지혜인 거지. 헤라클레스의. 헤라클레스는 인간이야. 영웅인 거야. 아틀라스 딸들이라고 헤스페리데스가 어디에서는 아틀라스 딸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닉스의 딸이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제우스와 다른 누군가에 합해져서 났다고 하고 신화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애비가 계속 바뀌어. 근데 여기 헤라클레스에 등장하는 헤스페리데스에 있는 그 딸은 아틀라스의 딸인 거야.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가서 이거를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가서 황금사과를 갖고 왔어. 황금사과를 갖고 와서 주어. 그러니까
아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했어? 아틀라스는 다시는 질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놓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아 이건 제가 지기로 했으니까 제가 지겠다고.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가 너무 이쪽 한쪽에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기다 뭘 좀 대야지 되니까 잠깐만 받쳐달라고. 드는 순간에 그냥 빠져나면서 육룡 죽겠자고 그러고 가버리고 과업을 완수를 하는 거거든. 이게 11번째 과업 완수야. 이건 지혜인 거야. 영웅은 신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어쨌든 이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향을 찾아서 가는 길에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현인들이 필요하고 길을 물으면서 가다가 궁극에는 뭐를 해야지 돼? 나의 길을 내가 만들어가야지. 내가 그 단어는 모르는데 그 누구야 우리 강신주 선생이 장자를 논문으로 썼대. 대학원 때 박사를 장자를 썼는데 5년 정도 준비를 해갖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 들었어? 혹시 이 얘기?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갖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박사 논문 학과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문장 하나가 보이더래. 글자 5글자야. 뭐 어쩌고 5글자야. 몰라. 근데 그게 뭐지 내가 지금. 근데 뜻은 뭐냐면 내가 길을 만들다. 그런데 5년 동안 준비할 때 그 문장을 안 읽었겠느냐. 제물론에 나오는데 당연히 읽었는데 스쳐 지나갔었는데 갑자기 그 한 문장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가 정말로 넋을 잃고 이걸 어떡하나 이제 완전히 지축이 흔들리는 거야. 저게 틀을 짰던 것은.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다시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 안에서는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야. 뭔가 발견인 거야. 노장 사상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노자의 후배로서 장자. 그러니까 노장을 엮는데 노자의 길을 따른 게 아니라 장자는 노자가 말한 것을 새로운 걸 얘기를 한 거야. 노자는 그냥 길을 내는 거고 길을 따라가는 자연사상이지만 장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길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문장이었다는 거야.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한테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거를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냈어도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었는데 요 문장 한 문장은 노장 사상이 아니라 장자의 사상을 확장시키는 거야 라는 걸 얘가 발견을 하고 정말로 넋이 빠져 있다가 자기가 너무 희열을 느끼고 그동안에 썼던 걸 전부 뒤집어 갖고 다시 해갖고 박사 논문을 냈는데 그 선생들도 대단하다. 이제 지 얘기는 논문 그러니까 심사하는 그 교수들도 새로운 논문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야. 당연히 통과 못할 줄 알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면서 결론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길을 가라.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길을 찾아라. 길을 가다 길을 찾다가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누구야 다석 선생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논문으로 안 써냈을 뿐이지. 다석 선생님 길을 가다 길을 찾다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석 강도 갈 때 제목을 길을 가다 길을 찾다로 잡았던 거거든. 그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고 새롭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깊게 들여다보면은 결국 너무 알고 있던 문장이 갑자기 새롭게 느껴지는 거고 그 문장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까 지은쌤이 한 얘기가 이 얘기하고 통하는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최광진 선생님의 그 글이 쉽게 잘 들렸던 거지. 아마 3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안 들렸을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똑같은 얘기라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걸 이제 내 언어로 바꾸는 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강신주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맞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거야. 고정시키면 안 가고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변화가 돼서 같은 맥이 어떻게 확장이 돼가고 있나를 보는 거지 어떤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단어가 좀 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틀려도 그냥 내 언어로만 하면 돼. 이러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내가. 어쨌든 이렇게 저기가 됐고요. 뱀의 상징에 대해서 이거 적어놓은 걸 내가 좀 읽어보면은 여기 나오네. 구약성서는 유대교의 경전인데 구약성서는 유대민족 구전 전서인데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쓰여졌다. 아까 말한 게 맞죠. 1500년에서 400년 이때가 통금리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그런데 여기서 과일나무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뱀의 이야기는 아까 했던 얘기야.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설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전설이라는 얘기야. 기독교 창세기에서도 이걸 끌어다 썼단 말이야. 응?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을 드래곤이라고 불리는데 아시아 문화권에서 용은 이게 달라. 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인 용은 사슴의 뿔에 뱀의 몸이고 비늘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귀는 소의 형태래. 상상이 동물이지. 이때 모사되는 용은 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의주 물고는 거 많이 생략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용은 일반적으로 왕을 상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용이 되기 전에 누구 눈에 발각되면 그건 뭐라고 그래? 이목이라고 그래. 용이 안 되는 거야. 승천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을 뭐라고 하냐면 미르라고 해. 미르. 미르에서 옛날에 공부한 게 막 생각난다. 마루가 나와. 우리의 마루. 이 마루가 가장 높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우리 그래서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생기고 또 500년을 다시 살면 용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뿔이 돋기 시작하는 거야. 요전에 누구한테 발칸 이렇게 비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무기로 죽어. 근데 나는 있잖아. 그 용이 그게 아마 태국 공항이지 않냐? 공항에 딱 내리면 태국. 용이 큰 용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 공항 안에. 태국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태국 공항에? 응, 공항에. 이렇게 공항에 가면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잖아. 태국 갔다 온데? 근데 그 태국이었던 것 같아. 동양분. 어쨌든 공항에 거기서 내가 막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치앙마이 가려면 태국을 거쳐서 갔지. 치앙마이 공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치앙마이가 태국 아니야? 그러니까 태국 안에 치앙마이가 저쪽 북쪽에 있는 건데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동양에서의 용의 개념은 왕권의 상징으로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여기 서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까지만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는 걸로 할게. 그 다음에 이제 헤라의 성화 이렇게 프레드릭 레이턴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프레드릭 레이턴에서는 주황색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진짜 아름답지 않냐? 이 사람 그림은 진짜 아름답고 막 어제 참 잘 봤어. 그 주황색을 왜 하는지 알겠지만 아무튼. 그치? 너무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렸을까?
다른 동영상이 있었어? 아니 지가 찾아봤나 어제 잘 봤다는 거. 프레드리 아, 메이커. 응. 프레드리. 막 줄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 뱀이. 그러면서 이 맨날 우리가 감동했던 옛날에 그 사람들 왜 그 옷감의 질감이며 막 그랬는데 막 엄청나잖아. 이 어. 사실적 묘사가 갖고 있는 어, 그러니까 남자까지 올라가지. 남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죽었지만 어, 어쨌든 이게 프레드리 베이컨의 이런 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과 이게 모두인데 한 부분만 일단 보고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공유도인데 이제 전문은 이따가 볼 거고 여기가 바로 그거야. 유토피아야? 유토피아야. 이 안견의 꿈에 아니야. 안평대군의 꿈에 나타난 곳이야.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이 3일 만에 그린 그림이 몽유도 원도야. 근데 안평대군의 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도연명의 도와 원기의 영향을 받은 꿈이라는 거야. 이 연결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읽어줄게.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야, 시. 그림이 아니라 시인데 도원경은 365년에서 427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야. 언제 사람이야? 그리스 시대 사람이네. 따지고 보니까. 도화원기는 어떠냐면 이거를 이제 읽어볼게. 동진 태원 때 무릉의 어부가 내를 따라 길을 가다 물론 한자로 쭉 쓴 걸로 풀어놓은 거지. 갑자기 복숭아꽃 나무숲을 만나 따라가다 조그만 구멍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확 뚫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습이 우리와 같았다. 꿈속에서 두연명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나라 때 난을 피해 절경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었다. 이어도하고 똑같은 얘기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와 다시 찾아보니 찾을 길이 없었다. 이런 도원명이 꿈을 꾼 것을 도화원기라는 그 시를 이렇게 남겼는데 이거를 안평대군이 읽었을 거 아니야. 시서와 아까 다혈철에 능했던 안평대군이 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평대군이 1400년도 사람이니까 450년 그러니까 1000년 전의 것들을 그러니까 중국의 것들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고조 문헌을 읽다 보니까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서 꿈속에서 꾼 거야, 이 꿈을. 그래서 꿈 이야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안평대군이 자기 이제 이거 측근들은 말하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안견이 그거를 3일 만에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모미도 원대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표현된 오른쪽에 표현된 여기 이게 복숭아 밭이야. 이게 뒤단에 그려진 복숭아 밭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봤어요? 요거 전시됐던 거? 이게 2009년도인가 전시됐을 때. 저 DDP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어. 민속박물관에서 했었어. 중앙박물관 내 아니 민속박물관이 아니라 이쪽 궁중박물관 쪽에서. 궁중박물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길거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궁중박물관에서 이거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가서 반나절 이상 난 봤어. 봤는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만큼 감동을 못 느꼈어. 그런 거 여러 개 있지 않았어? 당연하지. 태안도도 그랬다가 또 언니가
가서 봤는데. 아니 그냥 아니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뭐 뭔가 깨닫기 이전에 그냥 역사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냥 아 이게 그거야 이러지 거기에서 막 대단한 그거를 느끼기에는 아니, 나는 지금도 이거는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 못 아, 느끼기 뭐냐면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응. 거를 갖고 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이게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저기 무교원하고 우리 동네 너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오히려 나를 감동시키지. 이따 설명해 줄게. 이따 그것 좀 보여주자 애들한테. 저게 나를 감동시키지 이 그림 자체가 나를 감동시키지는 않는데 세안도는 운동이요. 나는 처음에 감동 아니었어. 나는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아, 감동스럽다.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말한 것에 수긍을 하는 거지. 내 감동이. 난 아직 동양화는 다 그래. 남들이 말하는 것에 수긍을 하다가 세안도는 어디서 내가 딱 꽂혀서 이게 울컥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느냐면 영상에서 이게 확대되면서 얘가 추상적으로 펼쳐질 때 그 필목의 그 힘에서 그 느낌이 나한테 확 전달이 되니까 이때 이게 그 누구야 우리 최원진 씨 표현대로면 접화가 되면서 갑자기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마크로스코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이렇게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마크로스코는 읽어줄게. 감수가 어디냐. 마크로스코가 쓴 걸 보면 어떤 가능한 주석들로도 우리 그림 마크로스코는 여러분들 추상 표현주라고 말하는 거 근데 진짜 강신주가 탁월하게 썼어 이 그림. 이게 이제 마크로스코 말인데 어떤 가능한 주석들로도 우리 그림들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그림들에 대한 설명은 그림과 관람객 사이의 합방 경험에서 나와야만 한다. 합방 경험. 예술의 평가는 마음들 사이의 진실한 결혼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뭐 남들이 글 쓴 거 읽고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확인하고 이것은 뭐냐면 중매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고 하는데 이게 합방 잠잔다고 다 오르가즘 느끼는 거 아니잖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확 이렇게 쫙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합방 경험과 같다는 거야. 그걸 누구야 우리의 최광진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면 접화되는 상태라고 했던 거야. 그 접화된 상태를 그림에서 아까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태계 이황의 난에 대한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난에 물 줘라라고 했다는 거. 그냥 잠만 자면은 애가 안 생긴다고 사랑을 해야지 애가 생긴다고. 바로 그 얘기를 손만 잡 아까 비유가 너무 웃겨갖고 진짜 막 웃었어. 그치? 최광진이 참 그 얘기했다. 잠만 자면 손만 잡는다고 애 생기냐 자야지. 이게 합방하고 똑같은 거야. 잘못 자면 사산된다고 해. 사랑을 해야 나온다고. 사산한다고.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거를 강신주 얘기를 계속 이렇게 조금만 풀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마크로스코가 대단한 것은 바로 그거. 자기도 필요가 없어. 자기도 필요가 없고 그림과 감상자가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 45cm 떨어져라. 45cm를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지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릴 때 그 느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그리고 있던 나 마크로스코 에고는 빠져나가고 내 안에서 흘러나온 그 기운과 네 안에 있는 그 기운이 접화가 됐을 때 네 감정이 일렁거리면 그러면 된 거야. 나 필요 없어. 이게 동양사상하고 뭐가 다른 게 접하지. 그런데 그거를 뭘로 하겠어? 나는 색으로 할 수 있어. 색으로 하겠어. 그러니 이게 나는 추상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이 사람이 막 말을 해. 나는 추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강신주가 뭐라고 하느냐면 심지어 그는 그의 그림을 감상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든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들 자기는 추상 표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한다. 나는 표현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내가 표현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표현과 소통성을 모두 표현만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우리가 속 시원한 얘기가 여기 있어. 달이 차는 순간에 곧 달이 저무는 순간이 아닌가. 현대 미술의 논리적 기결인 추상 표현주의는 철저하게 재현, 즉 구체성을 추방한 대가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다. 한마디로 화가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듯한 작품들, 심지어 화가 자신조차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기 어려운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잭슨 폴록 그림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자기가 완성한 그림을 혼자 보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해 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정말로 아이러니 아닌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철저히 표현했기에 타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시하는 화가 나. 자, 이유원이야. 이유원 또 똑같은 거야. 이유원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 그런 곤혹스러운 작품을 보느라 진땀을 빼는 관람객이나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이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곤혹감이라고 현대 미술 앞에서 추상 표현지뿐만이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 그치? 표현성을 극단으로 추구한 대가는 이처럼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의뢰 예술가와 관람각 사이에 빚어져야 할 소통의 감정이 전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 거는 그 재현을 할 때는 뭐야? 공작이 옆에 있고 그 열쇠가 있으면 베드로의 눈물이 구렁구렁한 상태로 열쇠를 딱 들고 있으니까 베드로구나. 그럼 베드로의 성경의 베드로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안에서 확 변해서 감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중간 매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재현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됐는데 현대 예술에 와서는 그게 당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논다고. 그런데 어떤 건 되는데 자 미술이라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나는 이완 선생님께 좋거든. 근데 미술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미술이 잘못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그 쓰러지는 듯한 그 피에타상 네 잘못 아니란 말이야. 접하가 안 되는 거야. 접하가 안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남자한테 다 끌려? 큰일 나지 모든 남자한테 다 끌리면. 유독 도대체 걔는 왜 걔한테 꽂혔다냐라고 하는데 유독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꽂혀지는 그 파트에서 되는 건데 표현주의 쪽은 꽂혀지기가 너무 힘들 정도 자기 내면만 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텍스트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린버그가 쓰는 것이 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마크로스코는 이렇게 텍스트를 필요로 해서 작품을 설명하는 이런 작업은 솔직히 작품이 아니야. 작가는 그런 걸 지향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는 이 표현적인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쓰러지면서 이 그림의 기운과 나의 관객들의 내면의 기운이 지네끼리 접화가 이루어져서 공명이 일어나게끔 하면 돼.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울렁울렁 했으니 분명히 이 울렁울렁한 기운이 들어갔으니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걸 했는데 그게 통한 거잖아. 그래서 마크로스코 사원도 만들어지고 그 사원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하고 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아임팀 친구들하고 그 수업을 하는데 작은 성애하고 우리 제리가 둘이 같이 마크로스코 전시를 보러 갔대. 그러니까 성애는 이게 막 너무 신경질도 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전시 디스플레이 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작품을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놔갖고 정말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제대로 느낀 거야. 그러니까 신이 빠져갖고 그런데 제리는 도대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도 접하가 안 되더래.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젤이거든. 그래갖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봤더니 선녀는 아직까지도 저기 멈춰 있는데 내가 쫓아가서 봤더니 걔는 또 아무것도 아직도 그러고 있더래. 그래갖고 짜증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왜 나는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뭐 승질도 나고 그랬다는 거야. 이 전시를 보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얘네들 어릴 때였지. 2015년도에 들어왔었을 거야 아마 이 전시가. 그게 감각이 묻은 게 아니라 각자 꽂히는 게 달라서 그런 거야.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보편적 마크로스코 같은 경우는 꽂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강신주가 이제 엄청 그래서 마크로스코는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까지 그냥 읽어줄게. 내가 애들 읽어주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읽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차라리 표현성과 소통성을 모두 끌어안으려 했던 그 예술 정신을 생각한다면 추상 소통주의나 소통 표현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맞지 않아? 물론 그가 매번 표현성과 소통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작품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어느 작품을 보면 표현성에 빠져 다른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림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난해하기만 하고 또 다른 그림은 소통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가 본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데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모든 작품이 다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발명에 위축돼 내면 세계로 움츠러든 현대 미술의 한계를 이미 사진이 점거한 재현의 세계로 복귀하지 않고 돌파하려 했던 그의 노력만큼은 높이 평가에 마땅하다. 내면 세계인가 아니면 외부 세계인가. 로스코는 이런 양자택일로 고민했던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외부 세계를 거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외부 세계를 거치지 않고 화가의 내면 세계가 관람객의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색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색채들의 관계 혹은 색채들이 펼치는 드라마를 통해 화가의 감정과 관람객의 감정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스코의 그림이 지닌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화가와 관람객이 색채들의 드라마, 즉 그림을 통해 소통하게 된다는 건 로스코의 비유를 빌리자면 남자와 여자가 침실에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림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근사한 침실인 셈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 방 안으로 들어오면 열정에 빠져 반드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마법의 침실, 이게 바로 로스코의 그림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여기서 우리는 로스코의 탁월한 예술론에 감탄하게 된다. 외부 세계를 거치지 않고 로스코 작가를 거치지 않고 나의 내면 세계와 너의 내면 세계가 서로 사무쳐서 우리가 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림은 나아가 예술은 어떤 존재 이유도 가지지 못한다. 예술은 외부 세계를 거치지 않고 나와 너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로스코 예술론의 핵심이다. 아주 끝난 똑하면 만난 요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요리를 음미하려면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의 준비 과정도 조리법도 알아야만 하지 않을까? 이것은 로스코와 그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은 가난한 청년이었던 로스코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예술가 로스코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정을 쭉 쓴 거다 그러면서 이만큼의 글을 쭉 썼어. 그래서 정말 박수를 치게 됐지. 나는 강신주의 이 예술론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사실은 나한테 그냥 선본 느낌이야. 그냥 중매쟁이 앞에 가서 선본 느낌으로 봤는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듣고 익숙해지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꽂히더라고. 그걸 이따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내가 조금 더 사실을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따 조금 있으면
지연이가 와. 지연이가 오는데 그 유토피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마지막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연이 왔을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그러고 작가론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꾸 딴소리를 좀 더 하는 편인데 일단 요것까지 보고 우리가 밥을 먹자고. 자, 모노도원도의 그 오른쪽 부분인데 여기에 이따 이제 유튜브를 들을 건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거 동굴에서 얘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무엇이 피어 있어? 복숭아꽃이 피어 있다.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를 나타내는 천상의 과일을 사과로 선정했는데 동양에서는 그걸 복숭아로 선정을 한 다음에 나는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천도복숭아야. 천도복숭아보다는 솔직히 우리 황도복숭아가 더 맛있지 않냐? 나는 그런데 백도 황도가 더 맛있는데 그 계량준 그 복숭아가 나오고 그 뭐 이름이 이름을 잘못 천도복숭아라고 쳤을 때 참 뻔뻔하다. 내가 약간 자두같이 생긴 거. 맞아. 잘못 쓴 거야.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왜 화를 냈어? 화가 났어. 원래적으로 그말 잘못 쳤어. 잘못 썼어. 그러니까 천도복숭아라는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된 거지. 상품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먹는 신들이 먹는 유튜브에서 먹는 복숭아니까 이런 전설을 알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걸 알아야지 그 디자인하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천도 복숭아라고 이름을 줬잖아. 복숭아가 동양에서는 그 신들의 과일인 거야.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앵두가 난 그게 진짜 너무 귀여워. 앵도. 새들의 복숭아. 새들의 천도 복숭아야. 앵두가 앵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도대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 이런 새나 얘네들을 우리가 그 우리 안에서 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어. 나는 그 앵도야. 앵두가 사실은 앵도인데 그 앵도가 이 도원명 설명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복숭아 복숭아꽃 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 이 아름다운 여기가 이게 양평대군의 꿈을 안견이 그렸다고 했잖아. 이게 1447년에 그려져.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저기 미켈란젤로보다 앞서. 이게 서양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게 어떤 실감이 좀 나는데 보티첼리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 아주 초창기인 거야. 이때 그림 그릴 때가 조선조가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 근대를 같이 넘어오는 거야. 조선 600년이.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때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해서 그릴 때 이쪽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것들을 그리면서 이상향을 꿈꾸고 있었어. 서양에서는 이상향이 뭐야? 하늘에 시스티나 천장에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표현을 했잖아. 예수 그 기독교 사상을 그때 표현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고. 그랬을 때 이 동네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야, 네 거 좀 나한테 보내줘. 여기다 띄울게. 카톡으로 보내. 내가 그린 거야? 줬대. 친구랑 뭘 쓰게 만들려고 그랬어. 요새 옛날에. 이성향 그린 거 아니야? 복숭아 꽃. 그래봤는데 이 동네가 어디냐면 부암동이야. 여기 저기 서촌. 서촌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응. 어디가? 응? 이따가 보여줄게. 서촌 저쪽 배화여고 그쪽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아니고. 왜도 그린 것이. 인왕산이 있는 쪽에서. 걔를 열어야 돼.
이건가? 로라와 문.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응. 82개나 그리스. 응? 작업들. 아 옛날에 했던 음. 거 저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선택하면 돼요 언니. 지금 그 된 거야? 화면에서. 아니 지금 왜 나 못해? 얘를 봐봐. 이거를 선택을 하고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안 됐어. 이게 선택이 돼 있잖아. 여기서 선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니 일단 잠깐만. 자 새로 공유. 해서 이게 지금 열린 거잖아. 예. 그 왜 내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왜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됐어. 가만있어 봐. 아니 여러분들 보이죠 이거 그림? 뭐야 아니, 이상하게 보였어. 아니 잠깐만. 아까 그 내가 다시- 몽유도원도 그거 말 그거야? 이건 아니, 여기 선택을 해야지. 저 뒤에 있는데 뒤에 있어. 네 거. 됐다 이제. 음. 바보가 돼버렸어. 그냥 키워. 이거를 크게 넘길까니까 많이 열려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보이지? 음. 자, 여러분들이 정혜가 그린 그림이야 이게. 몇 년 전에 그렸어? 한 2008, 음. 9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가 몽유도원도야? 요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가 그린 건데 이게 여기 보면 지도가 있어요. 밑에 내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창의문이고 자라문 터널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 정혜야 여기 와서 설명해. 애들은 안 보이지. 아, 거기야. 창의문 그 뒤쪽 옆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그 원래 그 여기서 부터 다시. 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무릉도원 재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그래. 그 예전에 얘기했어. 네 그거 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이 조선 시대에 어떤 그 정선인가 누가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이 있어요. 달밤에 모여 앉아서 시사연도라고 아무튼 그 저기 달 뜨는 날 밤에 모여서 시를 읊는 그런 동산이 있는데 그게 이 부암동 근처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언덕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무대로 그 부암동에서 그 창의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서 그 언덕으로 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거기가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다. 여기 어딘가에 여기 창의문이 되게 있거든요. 비슷한데? 네, 왜냐면 이걸 보고 그렸으니까. 아. 그런데 실제로도 그 공간이 서울에 어딘가에 있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공간으로 이 실제로 얘가 이제 이 부암동에 사는 애고요. 이 여자애가 얘가 이제 이 부릉도원에 사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복숭아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랑 둘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 부암동에 있는 요 창의문을 지나서 무견 쪽 아니야? 이게 이름이 아무튼 그 창의문을 지나서 여기 언덕 윤동주 언덕 쪽 말고 밑으로. 밑에 쪽 그 언덕으로 가면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동네에서 사는 애인데 실제로는 못 만나. 왜냐면은 그 시간대가 다른 무릉도원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그 같이 만나게 되는 장소는 인왕산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자 하고 막 그때 뭘 쓰고 막 그랬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정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앞으로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풀어질 거야. 풀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 무릉도원 추진위원회를 만든 무릉도원 건립 추진위원회 재건립 추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도 너무 재밌지 않냐. 그래갖고 내가 정말 막 박수를 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미순아 너는 옛날에 우리 동네 와보지 않았나? 부암동 갔지. 그 저기 뒷골 쪽 말고 우리 어머님 살던 동네 그쪽이 진짜 이래. 네 말 맞다는 그 무허가가 아직까지도 있고 그 뒤로 가면은 이런 곳이 있어. 이런 절도 곳이. 있고 산도 있고 막 이런 곳이 있는데 계곡도 바로 안견이 안견이 아니라 양평대군이 꿈속에서 보았던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안동 위치와 그 경복궁 위치
별로 안 멀단 말이야. 그 제 하나 넘어서 이렇게 별장 놀러 오듯이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이란 말이야. 그곳을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너무나 비슷한 동네를 발견하고 거기에다 무릉정사라는 거죠. 그게 내가 신혼초에 살았던 동네야. 아, 저쪽에 부암동 쪽에. 그러니까 뒷골 쪽 말고 내가 이게 그 뒷골 쪽 말고 이쪽.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살았던 집이 그 집 이름을 우리는 강 박사님 댁이라고 얘기했는데 강 박사 집이 집 안에 이런 별채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본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집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산이 있어. 산 속에 집이 있고 별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별채인 거기에서 사셨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나도 잠시 살았었어. 그러다가 이쪽으로 건너서 만순의 정원 쪽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무게정사 있었던 그 지역에 백양세탁소 있고 그쪽에 무게정사 있는 데거든. 바로 거기에가 지금 말하는 무릉도원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안견이 발견을 한 거야. 양평대군이 그림을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할인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거나 그 백양사를. 자문 터널 위에 이렇게 고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러니까 길 건너편 쪽이죠. 여러분들이 대박.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같이 한번 가면 무게원 가서 놀아도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 지혜가 무게원에서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슷한 거 그림 그리고 4년인가 있다가 그걸 발견을 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은 무게정사라는 거죠. 무게정사라는 걸 지니까 양평대군을 따르던 그 집현전 학자를 비롯해 뭐 여러 좋은 신숙주, 박평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어서 거기서 시소화를 읊을 뿐만 아니라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사인가 뭐 그런 난이 기유사와 계유정난인가 그래 계유정난인가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금방 나와. 수양대군은 그렇게 일찍 나오나? 계유정난이야. 자, 내가 안평에 대해서 좀 읽어줄게. 내가 이렇게 좀 줄여놓은 게 있는데 안평대군은 세종의 정비 소현 왕후가 낳은 8째 중에서 셋째로 이름이 용이야. 이 용이야. 그래서 이게 1477년에 그려지는 거고 이 사람이 1447. 아까 47이라 그랬는데. 77이 아니라 1447. 1447년에 그려져. 그런데 안평대군은 그 세종도 굉장히 많이 아꼈었대. 아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죽게 되는데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함께 몽호도 원도를 감상하고 대화시를 쓰면서 이게 21명의 그 사람들이 쭉 쓰는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따 이런 거 다시 읽어주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물건이 아니까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유정난이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났대.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35살에 죽어 결국은. 그런데 이때 죽을 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기 수양대군의 그 삼촌한테 죽임을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죽어. 확실한 건 아니야. 어쨌든 나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죽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안평대군이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시소화에 능하니까 생각해봐. 35살 때 죽으면 20대 30대에 아주 이렇게 막 펼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한 세대를 한번 이렇게 확 피어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60대에 또 한 번 피어나고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모여봤자 비슷한 애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그림 같은 거를 조금만 저기 해도 굉장히 후한 값으로 그걸 다 사주고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파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위협하다라는 걸로 여기서 모의를 한다라는 걸로 모함을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개우정하는 거야. 어쨌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말했던 그 부암동 방앗간 가기 직전에 있어 거기에 무게원이라고. 그러니까 무게원은 그럼 어떻게 지어졌느냐? 너무 재밌는 게 무게정사 있었던 그 자리를 저기 익선동에 오지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생집이 있었어. 오죽하면 거기를 오지남 골목이라고 했겠어. 오지남? 오지남 골목이라고 했어. 유명한 기생집이야.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낮에 가면 언니들이 이렇게 막 목욕 가방 들고 하고 막 거기 맨날 머리 하는 데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가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더라. 우리가 인사동에 있을 때만 해도 오지남 골목이라고 불렸고 오지남 골목에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어. 그래서 세무서 가다 보면 꼭 그래. 언니들이 그 세무서 가다 보면은 있는 그 골목이 바로 오지남 골목. 그 3시쯤 되면 꼭 이렇게 목욕 가방 들고 여자들이 한 3-4명씩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저녁 그게 그래서 종로 사우나가 생긴 거야 거기. 내가 그 역사를 알지. 음. 어쨌든 그 오지남 골목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그 기생집이야. 이때 기생집은 지금의 탤런트지. 노비스트들인 거야. 러비스트. 그러니까 오지남 골목에 그러니까 그거를 오지남 골목에 그걸 전부 뜯은 한옥은 그게 되지 않냐. 참 멋있어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을 다 분해를 한 거지 말하자면 집을 내고 분해하듯이 분해한 걸 가지고 무게원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게원 무게원에서 현경씨 같은 경우가 거기 프로그램에서 하고 거기 이렇게 대여돼주고 그래. 그래갖고 지혜 같은 경우 거기서 결혼을 했다니까. 저기 언제 우리가 풀리면은 여기네 여기. 바로 요 앞이야. 그 무게원에서 서울미술관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으면은 이 부암동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유래가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동네 탐방하듯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 무게원을 한번 놀러 가자고. 우리 동네라고. 어쨌든 그곳에 내가 그런데 살았을 때 그 뒤터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진짜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너무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이게 평평한 곳이 이렇게 이렇게 산인데 이렇게 평지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요런 데 다 뭐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데 다 무허가 같은 정말 집들이 있고 커다란 지금은 좀 자문미술관도 들어오고 많이 바뀌었더라. 많이 바뀌어갖고 그 느낌은 쓰러졌지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여긴 내가 자주 놀러 갔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그런 곳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엄청난 곳에서 살고 있었네 이런 느낌. 이거를 누군가가 이 지역 여기 거기쯤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복원 작업 같은 거 못하나? 복원 작업한 게 무게원을 진 거라고. 무게정사 대신. 2014년에 지었대 무게원. 무게원을. 무게원을 그래서 오진왕 기생집 뜯어다가 무게정사를 다시 복원한 거지. 그럼 언니가 살았던 거기가 거기야? 그건 거기랑 좀 다른 무게원이랑 장소가 다른 거 이웃 아니야? 동네지 이웃 동네. 그러니까 이웃집이지 이웃집. 무게원 이웃집.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내가 많이 놀았다고. 요 산 밑에서 많이 놀았다고. 내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그런 게 나한테는 이 그림에서는 더 감동을 주더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오더니 그걸 그랬어. 무릉도원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전부 나중에는 정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회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에서 여기 캐릭터가 몇 개가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 책 읽는 애는 고양이야 쥐야? 신문 보낼 개예요 개. 개야? 봉고라고 저희 친구 강아지.
얘는 고양이. 걔는 아니야. 걔는 응. 사자야. 얘 사자야. 아기 사자. 어. 아니 그러니까는 고양이보다 애가 작으니까 쥐라고 인식을 하잖아. 응. 그래서 음. 제가 큰 거야. 본거보다. 사자라서. 본거는 강아지야. 거의 말하기 일보 직전까지 응. 사람 이를 정도로 그렇게 또 우리의 못하네. 감정을 알던 그런 음. 본거였어. 본거. 그림이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음. 그래서 얘가 정혜란 말이야, 정혜. 아니야, 나는 아니고 우리 둘이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아이, 그게 결국 네 안에 있는 너지 뭐. 근데 아니 호야랑 저건 같이 만든 일이라서. 그래. 그래서 저 남자애가 어떤 남자애가 애냐면 호야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얘는 너고. 그렇지 않고 걔랑 저랑은 뭐 그런 관계가 관계가 아니고. 아니고 걔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여러 개의 캐릭터 중에서 이제 그런 로라는 원래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약간 그렇지. 수호신 같은 응. 그런 애인데 저 남자애는 음. 호야가 만든 캐릭터인데 알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소년. 알 수 없는 슬픔. 무의식. 왠지 알 수 없어. 비극을 품고 왠지 모르는데 알 수 없이 슬픈 애야. 그게 딱 호야 저다야. 어.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 로라하고 이제 여기에서 몇몇 캐릭터들이 이렇게 확산이 돼. 확산이 되면서 완성되면 좋겠다. 이제 되겠지. 저 남자 이름은 뭐야? 로라 여자는 로라고. 문. 눈? 문. 달할 때 문. 달. 아. 이렇게 해서 무릉도원에 대한 꿈을 지금까지도 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무릉도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꿈도 이어지지만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답을 좀 먹고 갑시다. 들어갑시다. 이따 보자. 한시네 응. 벌써. 네. 이따 봬요. 이따 만나. 안녕. 1시 2시까지 와야겠다. 끈다.